네가 우리 집안을 망쳐놓았어. 서방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기 조선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넘지 마라. 왕의 권위와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1월 오봉도. 대행수 어르신,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살리고 봐야지. 어서 의원부터 부르게. 이 그림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 그 자체였고 절대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위대한 작품이 역사의 기록조차 되지 않은 한 여인의 손에서 태어났다면, 한겨울 맨발로 길바닥에 내쳐져 죽어가던 21살의 며느리가 조선 최고의 장인이 된 이야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조선의 밤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엔 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1살의 여인 서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벽의 빛이라는 이름처럼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녀는 한때 개성에서 제법 알려진 상인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개성은 고려의 옛 수도였던 만큼 그 도시에는 오랜 상업의 기운과 번성했던 시절의 기억이 골목골목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장터에는 전국 각지의 물산이 모여들었으며 사람들의 목소리는 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서화의 손재주는 뛰어났습니다. 비단에 술을 놓으면 나비가 날아갈 듯했고 약초를 다리면 그 향이 심리 밖까지 퍼진다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천을 만져도 그 결이 느껴졌고 어떤 색깔을 보아도 그것이 어디에 어울리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의 손은 하늘이 빚어낸 손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시들어가는 꽃과 같았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났지만 제대로 빛을 받지 못해 조용히 색을 잃어가는 꽃. 그 슬픔은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내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서화는 원래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이 아이가 사내로 태어났더라면 과거에 급제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딸을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서화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조선시대에 딸에게 글을 가르치는 아버지는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딸의 눈빛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보았고 그 빛을 꺼뜨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덕분에 서화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또래 여인들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며 인물들의 삶을 상상했고 시를 읽으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그 빛나는 눈에 덮개를 씌우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에 시집을 간 순간부터 그녀는 서화라는 이름 대신 며느리라는 역할만 허락받았습니다. 책은 시어머니의 눈총을 받았고 그 시를 쓰다 들키면 쓸데없는 짓이라는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은 조금씩 좁아져 갔습니다. 부엌의 연기 속으로, 빨랫감의 무게 속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의 틀 속으로.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그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밥아지 조금이라도 질면 눈살을 찌푸렸고 반찬이 짜면 상을 밀쳐냈습니다. 서화가 어떤 일을 해도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마치 며느리란 존재는 원래 부족한 것이고 그 부족함을 꾸짖는 것이 시어머니의 당연한 역할인 양 굴었습니다. 남편은 무능하고 귀가 얇은 사내였습니다. 친구들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갔고 아내가 아무리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사는 친구들과의 유흥 속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비단 옷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다음에는 집안에 있던 은그릇들이 없어졌습니다. 서화는 텅 비어가는 찬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기 힘들었던 시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집안일이나 잘해 라는 핀잔이 돌아왔고 걱정을 내비치면 여자가 돈 걱정은 왜 해? 라는 차가운 대꾸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친구의 꿰매 빠져 남은 재산을 몽땅 털어넣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집안은 퉁비박산이 났고 빚쟁이들이 문을 부술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 밖에서 욕설과 고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 방 안에 숨었고 하인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집안에는 공포와 혼란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였습니다. 징소리와 북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무당은 춤을 추며 악령을 쫓는 신유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당은 손가락으로 서화를 가리켰습니다. 집안에 음기가 가득하오. 저 여인의 애군이 재앙을 부른 게야. 당장 내치지 않으면 집안은 영영 재개하지 못할 것이오. 그 말은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던 시어머니에게 달콤한 면죄부와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순간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원인을 찾았다는, 드디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잔인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아내를 지킬 용기도 사태를 수습할 능력도 없던 남편은 궁지에 몰리자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화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그 손바닥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살이 터지는 느낌과 함께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서화의 세상도 그 순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고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을 시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버선조차 신지 못한 맨발이 차디찬 마당 흙 위를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습니다. 한겨울의 땅은 돌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었고 그 위를 맨발로 끌려가는 고통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내쫓아라! 저 재수없는 것을 당장 내쫓아! 서화는 필사적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지만 그는 끝내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벽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꽝! 하고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의 남은 세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사르르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길 위에는 이미 하얀 눈이 두텁게 쌓였습니다. 21살 서화는 그렇게 맨발로 길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와 찢어진 입술과 부어오른 뺨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무감각. 그것이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진농안이 세상에 오직 그녀 혼자 버려졌다는 사실을 더욱 잔인하게 일깨울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하나 있었지만 힐끗 쳐다보고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여인은 그 사람에게 그저 귀찮은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어 붙은 뺨을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몸이 떨리다가 어느 순간 그 떨림조차 멈췄습니다.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항아리의 물이 조금씩 새어나가듯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서화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밭 위에 쓰러진 채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별들이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측은하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어릴 적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별을 바라보던 기억이 아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했던 아버지의 체온, 귓가에 들려오던 낮은 목소리, 이름 모를 별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이야기를 만들어주던 그 밤들. 아버지,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까무룩 멀어지는 의식 너머로 그녀는 하얗게 부서지는 세상의 끝을 보았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지는 것도, 바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의 21의 인생은. 죽음의 문턱에서 서화를 건져 올린 것은 전국을 떠돌던 보부상단의 늙은 행수였습니다. 새벽길을 나섰다가 눈밭에 쓰러진 그녀를 발견한 것이죠. 노행수는 젊은 시절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굶주림으로 쓰러진 아이도,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노인도, 억울함에 울다 지친 여인도.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저 여인이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노행수는 그녀를 근처 의원에게 맡겼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을 앓은 뒤에야 서화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처음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불의 온기, 방바닥의 온기, 그것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그녀는 오랫동안 온기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부어오른 뺨, 얼어터진 발바닥의 통증, 그리고 기억들. 눈을 뜬 서화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노행수는 쭈그리고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도 동정도 아닌 그냥 담담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으니까. 죽으려는 사람은 두 눈을 꼭 감거든. 근데 자네 두 눈은 끝내 뜨고 있었어. 서화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깊은 공허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고 맞아줄 가족도 없었으며 내일을 기약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부상단은 남쪽을 향해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남쪽 바다의 심장이자 온갖 물자와 장인들이 모여드는 조선 제1의 공예도시 통영이었습니다. 통영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영을 설치했던 곳으로 전란이 끝난 뒤에도 그 이름이 남아 군사와 상업이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물산이 모여들고 각 지역의 장인들이 기술을 겨루며 발전시켜온 곳이었죠. 서화는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한 채 그저 인형처럼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발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눈밭 위에 쓰러진 채였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통영 포구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활기찬 사투리로 떠들썩했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올랐고 크고 작은 배들이 포구를 드나들었습니다. 생선 장수의 고함, 밧줄을 당기는 사내들의 구령, 아낙네들의 웃음소리, 그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 오히려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살아있는 세상이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멍하니 항구 한편에 주저앉아 부서지는 파도만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파도는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부서지고 돌아가고 또 부서지고 그 끝없는 반복이 왠지 자신의 삶과 닮아 보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부서지는 파도처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귓가에 무언가 작고 단단한 것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타닥, 탁. 일정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서두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마치 장인의 심장박동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홀린 듯 발을 옮겼습니다. 발이 움직이는 것이 의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리가 부르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음이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먼지 쌓인 허름한 공방이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서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두컴컴한 공방 안 한 노인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는 굽어 있었고 흰 머리카락은 기름기가 없어 푸석푸석했으며 손등에는 굵은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에서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영롱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개였습니다. 짙은 오칠 바탕 위에서 작고 얇은 조개 껍데기 조각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며 한 폭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각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각자의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각은 새벽별처럼 차갑고 투명한 푸른빛을, 어떤 조각은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붉은 빛을, 또 어떤 조각은 깊은 밤의 달빛처럼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냈습니다. 서화는 그 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선 채로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맨발로 쫓겨나 눈밭에서 죽어가던 그 밤, 하늘에서 쏟아지던 무수한 별들이 마치 이 작은 공방 안으로 모두 내려앉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 별들이 자개가 되어 지금 이 노인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그리하여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처음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개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녹이는 희망의 불씨였고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속삭이는 운명의 계시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노인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탁, 타닥, 탁. 그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서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슬퍼서도 아니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해빙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강이 봄이 되어 천천히 녹아내리듯 그 순간 서화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다. 저 빛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것은 아주 작고 여린 생각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저 아주 희미한 불꽃 하나. 하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와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작은 불꽃은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화는 매일같이 공방 앞을 지켰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와서 해가 진 뒤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춥고 배고팠지만 그 공방 앞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빛이, 그 탁탁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묶어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공방의 주인인 강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인은 문 앞에 앉아있는 서화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강 노인은 잠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세상 풍파를 겪은 눈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섣부른 동정이나 가벼운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손으로 일하며 살아온 사람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 비단결 같은 손으로 뭘 하겠다고. 그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안 받아. 어서 꺼져. 하지만 서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화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공방 앞 돌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그녀는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던 날, 옷자락이 펄럭이는 채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잊었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강 노인은 문을 열며 서화를 보고는 결국 한숨을 폭 내쉬었습니다. 쓸모없어지면 바로 내쫓을 거야. 그것이 허락의 전부였습니다. 서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기쁨보다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을 뿐입니다. 강 노인은 처음부터 서화를 쫓아내려는 마음으로 가장 고되고 굳은 일만 시켰습니다. 온나무 숲에 들어가 진액을 채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온나무 나무 진액은
나전칠기에 가장 기본이 드는 재료였지만 동시에 그것을 다루는 일은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나무 껍질에 칼집을 내고 흘러나오는 진액을 작은 그릇에 받는 일을 하루 종일 반복해야 했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묵직했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예상대로 지독한 오독이 올라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서화는 거울 앞에 섰다가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붉은 발진이 가득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가려웠습니다. 긁으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밤에는 가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공방으로 나갔습니다. 강 노인은 그녀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오독에 바르는 약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몸의 고통이 오히려 시댁에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잊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조용한 끈기에 혀를 내두른 강노인은 마지못해 자개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료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두꺼운 전복 껍데기를 숫돌에 갈아 종이장처럼 얇게 만드는 일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오랜 숙련을 요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너무 세게 갈면 껍데기가 깨지고 너무 약하게 갈면 두께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힘의 균형, 방향, 리듬, 이 모든 것이 손에 익어야 했습니다. 서화는 처음 몇 주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껍데기를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은 자개를 실처럼 가늘게 잘라 곡선을 표현하는 끈음질 기법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자개를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내는 이 기법은 손이 조금만 흔들려도 원하는 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화의 손가락은 날카로운 자개 조각에 베어 성한 곳 하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펼쳐보면 새로운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가르치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보여줄 뿐이었고 제자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방식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도 노인은 대답 대신 자신의 손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서화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과 손 사이에 흐르는 침묵 속에서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느끼고 눈으로 빛을 읽고 가슴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자개가 살아난다는 것을. 노인이 자개를 놓는 순간의 미세한 손목 움직임, 빛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작품을 비스듬히 드는 각도, 완성된 조각을 바라보는 눈빛의 온도, 그 모든 것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시 통영은 임진왜란 이후 이순신 장군이 설치한 12공방의 유산을 이어받아 전국 최고의 공예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12공방은 각각의 분열을 가진 장인 집단으로 소목장, 두석장, 입자장, 나전장 등 각자의 영역에서 극한의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특히 통영의 나전칠기는 정교하고 화려해 왕실 진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이 도시에 오면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어디서든 망치 두드리는 소리, 칠 냄새, 장인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서화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로서 자신을 발견해갔습니다. 그녀는 특히 빛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같은 자개 조각이라도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보는 이의 시선을 계산해 가장 아름답게 반짝이는 지점에 조각을 놓을 줄 알았죠. 다른 제자들이 여기에 놓으면 예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오후의 빛이 기울 때, 촛불 아래에서 볼 때,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작은 함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담아놓은 듯 깊고 오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작품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강 노인이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서화라는 이름은 버려라. 너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났고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것을 만드는 사람이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화인이다. 빛나는 사람.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최고의 찬사이자 한 여인의 새로운 삶에 찍어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단순히 빛난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을 통과해 빛을 찾아낸 사람,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 그런 의미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화는 새 이름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화인, 화인, 화인.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단단하고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장인 화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인. 새로운 이름을 얻은 그녀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노인에게서 기초를 배운 지 이제 수년이 흘러 있었고 그녀의 손은 이미 노인도 인정하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완성하는 것과 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정형화된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눈밭에 쓰러졌을 때 보았던 부서지는 별빛, 혼돈 속의 찬란함,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모여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루는 그 신비를 담아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나전칠기는 정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미리 설계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장인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화인의 기억 속 그 밤은 계획된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지고 흩어지고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빛나던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개로 표현할 수 있을까? 화인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촛불 아래 앉아 자개 조각들을 들여다보며 이 안에 어떤 빛이 숨어 있는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답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던 화인은 피곤한 나머지 잠시 손이 흔들렸고 그 바람에 공들여 다듬어 놓은 자개 조각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개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화인은 처음에는 아차 싶어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버려야 하나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등잔불빛이 그 균열 위로 떨어지며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균열 하나하나가 빛을 꺾으며 수백 개의 방향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지갯빛이 어지럽게 그러나 황홀하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화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린 균열난 자개를 이리저리 기울였습니다.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 빛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초록, 보라, 금색, 은빛. 하나의 조각에서 세상의 모든 색이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조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화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것이다. 그날 이후 화인은 새로운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잘라낸 자개 조각의 표면에 작은 망치로 조심스럽게 두드려 미세한 균열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균열의 정도였습니다. 너무 세게 두드리면 조각이 완전히 부서졌고 너무 약하게 두드리면 균열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망치의 무게, 두드리는 속도, 각도, 힘,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원하는 균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이 기법에 타발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드려서 빛을 피워낸다는 의미였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그녀는 원하는 방식으로 균열을 만들어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자개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 들린 망치는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빛을 피워내는 악기였습니다. 이 기법으로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시장에 나오던 날을 화인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작은 합 하나였습니다. 뚜껑 위에 매화 한 가지가 자개로 새겨져 있었는데 그 꽃잎 하나하나에 타발법으로 만들어낸 균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촛불 가까이 들어올리자
꽃잎이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마치 매화가 실제로 빛을 담은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통영상터에서는 그 작품이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전날 그 작품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공방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작품은 보고 있으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소. 빛이 어디서 드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화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시기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대로 나전 공방을 운영해온 통영 최고의 장인이라 자부하던 정호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3대째 나전 칠기를 해온 명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품이 왕실에 진상되었고 아버지는 통제영의 공식 장인으로 일했습니다. 정호는 그 자부심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화인의 등장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에 나전 칠기를 시작한 여인이, 그것도 시집에서 쫓겨난 여인이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와 명성을 얻고 있다는 것이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인의 기법을 근본 없는 잔재주라 비난했고 공방 사람들에게는 저 여인의 물건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정호는 화인 앞에 직접 나타나 비웃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행으로 빚 좀 낸다고 장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요? 3대를 이어온 기술과 불과 몇 해 전에 나전 칠기가 뭔지도 몰랐던 안악내의 손길을 어찌 같은 선에 놓겠소? 그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화인에게 쏠렸습니다. 화인은 조용히 자신의 작품을 들어 정호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품이 스스로 말하도록 두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그 작품 위로 떨어지며 수천 개의 빛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낮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보는 눈은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인은 묵묵히 자신의 작품으로 길을 증명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작품은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인의 명성은 마침내 한양의 대궐에까지 닿았습니다. 소문은 장사꾼들의 입을 통해 관리들의 귀를 통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통영에 여인장인이 있는데 그녀의 작품은 살아있는 것 같다. 빛이 어디서 드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신기한 기법을 쓴다.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임금의 귀까지 닿은 것이었습니다. 마침 임금은 새로운 전각을 완공한 참이었습니다. 그 전각을 장식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신하들이 나전 칠기로 만든 1월 오봉도 병풍을 제안했습니다. 1월 오봉도는 해와 달과 5 삼봉오리를 그린 그림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전 칠기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림이라는 평면 예술을 자개의 빛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임금은 조선 최고의 장인을 가리기 위해 전국의 나전장에게 경합에 참여할 것을 명했습니다. 어명이 내려지자 통영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이는 장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영원히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요,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어명을 받은 날 밤 화인은 홀로 공방에 앉아 오래도록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작아지기도 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인은 그 촛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맨발로 쫓겨나 죽어가던 그날 밤의 자신이, 지금 어명을 받고 앉아있는 자신이 정말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성장이 있었던가. 가슴 한편이 뜨겁게 떨려왔습니다. 이 작품은 내가 아닌 내가 겪어온 모든 것들을 위해 만들어야 한다. 눈밭에서 쓰러졌던 그 밤, 처음으로 자개의 빛을 발견했던 순간, 오똑이 올라 온몸이 가려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날들, 강노인의 침묵 속에서 기술을 배웠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작품 안에 담겨야 했습니다. 통영의 모든 장인이 경합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경합의 중심에는 당연히 화인과 정호가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 경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전국에 사람을 보냈고 오랫동안 쌓아온 전통 기법의 모든 것을 이 작품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기술의 경합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합이 다가올수록 정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화인의 작품 이야기가 너무 자주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보다 더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불안은 조바심이 되었고 조바심은 결국 도구로 변했습니다. 경합을 불과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화인의 공방에 인기척 없이 그림자들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호가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병풍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화인이 타발법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전복포구를 돌아다니며 직접 선별한 최상급 자개들, 빛의 각도, 두께, 색조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골라낸 그 자개들을 모조리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인의 손에 맞게 오랜 시간 벼려낸 핵심 도구인 망치들까지 모조리 박살냈습니다. 그 망치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힘으로 어떻게 두드려야 원하는 균열이 나오는지 그 감각이 배어든 화인의 손의 연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방에 들어선 화인은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자개 파편들, 부러진 망치 손잡이, 수개월의 준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파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파편들이 자신의 지난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모았던 것들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것들이. 사흘, 새로운 재료와 도구를 마련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빠르게 움직여도 전복을 구해 껍데기를 갈고 두께를 맞추고 빛의 방향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열흘은 필요했습니다. 사흘 안에 새로운 자개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댁에서 맨발로 쫓겨나 눈밭에 쓰러졌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허함, 그 감각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또다시 모든 것을 잃는구나. 화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방 바닥에 주저앉아 산산조각난 자개 파편들을 망연히 쓸어 모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모인 파편들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을 베일 것 같았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몸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떨어진 눈물이 파편 위에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방 창문으로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눈물 젖은 파편 위로 떨어지는 순간 화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빛이었습니다. 눈물이 렌즈가 되어 빛을 굴절시키고 그 빛이 불규칙한 파편의 표면에서 수백 개의 방향으로 흩어지며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제된 빛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자개에서 나오는 빛이 귀족의 품위를 가졌다면 이 빛은 날 것 그대로의 것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의 울음 같은, 그러나 그래서 더욱 진실한 빛이었습니다. 부서졌다. 이 파괴 자체를 나의 예술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화인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절망이 자리하던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망에 잠식당했던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텅 빈 공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끌려 하나둘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도 이미 공방이 습격당한 것을 알고 있었고 밖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사흘이었습니다. 화인과 제자들은 밤낮을 잇고 부서진 자개 파편들을 크기와 빛깔에 따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파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파편들은 버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타발법이 완성된 조각에 균열을 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미 산산이 부서진 이 파편들은 그 자체가 작은 빛의 점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점처럼 사용해서 거대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떨까?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별들이 모여 은하수를 이루듯 수만 개의 파편이 모여 하나의 장엄한 그림을 이룬다면 그것이 바로 파편 모자이크의 탄생이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파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상태 자체를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눈밭에서 쓰러진 자신을 일으킨 것도, 오똑이 올라 온몸이 가려워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도 다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파편을 분류하고 배치를 설계했고 밤에는 그것들을 병풍 위에 하나씩 붙여나갔습니다. 오칠이 마르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쓰러져 졸면 화인이 혼자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밤이 깊어갈 무렵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너무 지쳤습니다. 도저히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인은 잠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눈빛, 베인 손, 기름때가 밴 옷. 그 모습이 마치 수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나는 맨발로 눈밭에서 죽어가다 살아났다. 그때도 아직 끝나지 않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제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인은 그 밤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부러진 망치를 들고 대장장이에게 불을 빌렸습니다. 쇠를 달구고 두드리고 식히는 그 과정을 직접 했습니다. 손이 뜨거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을 베어 피가 났지만 붕대로 감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부서진 파편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겪어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21살의 눈밭, 통영포구에서 처음 보았던 자개의 빛, 강노인의 침묵과 가르침, 정호의 비웃음, 그리고 이 밤의 전쟁 같은 작업. 그 모든 것이 파편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마침내 경합의 날이 밝았습니다. 먼저 정호의 병풍이 공개되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기술로 완성된 작품이었습니다. 1월 오봉도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의 정수를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장인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박제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완벽했지만 완벽한 만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인의 병풍을 가리고 있던 천이 거쳤습니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술렁이던 소리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모두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살아 숨쉬는 1월 오봉도였습니다. 해는 실제로 타오르는 것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수천 개의 파편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빛을 뿜어내며 만들어낸 그 불꽃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아도 살아있는 듯한 빛을 내었습니다. 달은 신비롭고 차가운 은빛으로 빛났으며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빛의 색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5 산봉우리는 우뚝 솟아오를 듯 입체적이었고 파도는 작은 빛 조각들이 일렁이며 실제로 물결치는 듯한 환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임금은 용상에서 내려와 병풍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거의 만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빛이 몸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하늘의 조화인가, 사람의 기술인가? 대체 어떤 기법으로 이런 빛을 만들어냈는가? 화인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 작품은 완벽한 기술이 아닌 부서진 조각들로 만들어졌나이다.
저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저는 그 파괴의 조각들 속에서 새로운 빛을 보았나이다. 이 작품은 저의 절망이자 저의 희망이옵니다.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오래도록 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고는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기술은 연마할 수 있으나 예술의 혼은 하늘이 내리는 것. 그대의 작품에는 시련을 이겨낸 혼이 담겨 있다. 오늘부로 그대를 조선 제1의 장인으로 명하노라. 정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계략이 역설적으로 역사에 남을 걸작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열한 파괴가 가장 위대한 창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화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눈물은 다음 작품의 재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통영의 포구에는 오늘도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울고 장인들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름은 이제 화인이었습니다. 화인은 명실상부 조선 최고의 나전칠기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공방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허름한 공방이 아니라 넓고 밝은 작업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국에서 배움을 청하러 온 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먼 북쪽 평안도에서 몇 달을 걸어왔고 어떤 이는 한양의 이름난 집안 자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여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난 이도 있었고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을 찾는 이도 있었으며 그냥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꿈을 가진 이도 있었습니다. 화인은 그들 모두를 받아들였습니다. 출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왜 배우고 싶소? 그 대답이 진심이면 충분했습니다.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가슴이 있다면 누구든 빛을 만들 수 있소. 그것이 화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각 노인이 말 대신 손으로 가르쳤듯 화인도 긴 설명 대신 함께 작업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공방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엄하지만 차갑지 않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고 하늘이 낮게 깔린 날이었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무리가 화인의 공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따금 찾아오곤 했습니다. 화인은 그들을 맞이하러 공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무리 중 한 사람이 화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몇 해 전 서화를 맨발로 내쫓았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멀쩡하고 잘생겼던 사내는 이제 허리가 굽고 눈빛이 흐리며 온기가 빠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강하고 독했던 여인이 이제는 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유랑민이 되어 통영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위험 있는 여인이 자신들이 학대했던 서화임을 깨닫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야, 아니요, 화인장인, 제발 살려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소. 이 늙은 것이 그때는 눈이 멀었소. 노파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손을 보며 화인은 순간 그 손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약했소.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죄는 영영 갚을 수가 없소. 화인의 마음속에도 잠시 분노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꺼진 줄 알았던 그 감정이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살아났습니다. 맨발로 끌려나가던 차가운 마당, 닫히던 대문, 시선을 피하던 남편의 눈.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분노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증오는 타는 동안 자신도 태운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화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증오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지 않소. 그녀는 창가에 놓인 자신의 작품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수만 개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그 작품 위로 오후의 빛이 쏟아지며 온 방 안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받았소. 당신들은 나를 가장 깊고 어두운 구렁텅이로 밀어넣었고 나는 바로 그곳에서 내 인생 가장 찬란한 빛을 발견했소.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지도 모르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단단해진 진실이었습니다. 화이는 그들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떠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나의 복수는 당신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들처럼 되지 않는 것, 당신들이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완벽한 복수요. 화이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빛나는 작품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마다 자신의 절망을 떠올렸고 저마다 자신의 빛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정성스럽게 자개를 다듬었었습니다. 한겨울 맨발로 내쳐졌던 21살 며느리 서화, 그리고 조선 최고의 장인이 된 화인.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한양에 공방을 열었고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 지역에 나전칠기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들이 자라 꽃을 피우고 또 씨앗을 맺고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이름은 잊혔을지 모르지만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기술은 살아남았습니다. 화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개의 빛은 완전한 조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틈 사이로 스며드는 빛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자개는 반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균열이 생긴 자개는 그 틈 사이에서 빛을 굴절시키고 증폭시키고 변주합니다.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더 깊고 오묘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산조각 났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빛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할 때가 아니라 가장 부서졌을 때, 그 틈 사이로 가장 진실한 빛이 나옵니다. 물론 화인의 이야기는 역사 기록에 없는 허구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떤 문헌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이야기를 덜 진실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장인들, 그 이름 없는 손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나전칠기를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자개 조각 하나하나를 누군가의 손이 직접 갈고 자르고 배치했습니다. 어떤 조각은 손가락이 베인 채로 붙여졌을 것이고 어떤 조각은 눈물을 참으며 놓았을 것이며 어떤 조각은 수십 번 다시 떼어내고 다시 붙이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 손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빛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눈앞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역전이란 단순히 부와 명예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말입니다. 복수란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둡고 춥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조각 안에 당신의 온 세상을 밝혀줄 위대한 빛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인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자개의 빛을 발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해야만, 준비가 되어야만, 충분히 강해져야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충분한 시간이 생겨야, 상처가 다 아물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장 부서진 상태에서, 가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버선도 없이 눈밭에 던져진 채로. 그리고 바로 그 밑바닥이 그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밑바닥에 닿았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운 채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발을 딛고 일어설 것인지를. 화인은 일어섰습니다. 눈밭 위에서 오똑으로 부어오른 손으로 사흘 밤낮을 세운 공방에서 그녀는 매번 일어섰습니다. 자개는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 상처를 입으며 빛나게 됩니다. 날카로운 모래 알갱이가 조개의 속살을 파고들 때 조개는 그 고통을 감싸기 위해 층층이 빛을 쌓아 올립니다. 그렇게 진주가 태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진주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통이 층층이 쌓여야 그 깊이만큼의 빛을 품은 진주가 됩니다.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들이 동시에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를 깨트리려는 것들이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서 더 깊은 빛을 끌어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기까지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화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맨반발이 닿았던 차디찬 눈밭은 어디였습니까?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파괴가 어쩌면 지금 당신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빛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이름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세상 밖으로 꺼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